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살롱의 청자입니다. 많은 사연을 듣다 보니 힘든 일, 즐거운 일들이 많이들 일어나더군요. 들으면서 울다 웃다 합니다. 저도 저희 이야기가 해보고 싶더라고요. 편안하게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좋은 학력에 이름 있는 대기업을 다니시던 아버지 덕분에 나름대로 모자람 없는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워낙 어릴 때라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초등학생 때만 해도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면 집이 넓고 좋다고 놀라곤 했거든요. 제 학용품이나 옷, 가방 등을 보며 예쁘다고 부러워하던 기억도 나고요. 그런데 갑작스런 아버지의 퇴직 후 경기가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아버지는 번번이 이직에 실패해 우울증에 빠지셨어요. 집안의 유일한 가장이었던 아버지가 집에 틀어박혀 일을 하지 않으니 집안 사정이 빠르게 기울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전업주부셨던 어머님이 식당에 취직하셔서 설거지 등 주방 일을 도맡아 하며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시작하셨죠. 중고등학생 시절 제 기억 속 아버지는 집에 있는 시간 동안 주식을 해보겠다며 온종일 컴퓨터만 보고 계셨어요. 엄마는 안 그래도 여유 없어진 형편에 주식까지 하냐며 뭐라고 하셨지만 아버지가 없는 형편이니 주식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고 고집을 부리시는 바람에 부부싸움이 끊이질 않았어요. 엄마가 일을 하러 나간 틈에 몰래 주식을 하는 아버지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도 아버지가 주식을 하는 족족 돈을 날렸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를 뜯어 말리고 싶었지만 한참 어렸던 제 말을 들으실 리가 없었죠. 어쩌다 못 참고 그만 좀 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어린 네가 뭘 아냐며 무시하셨어요. 엄마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퇴근해서는 저녁을 차리고 밀린 집안일을 하시고 돈을 날린 아버지와 부부싸움을 하느라 늘 지쳐 보이셨어요. 마음고생으로 하루하루 수척해가는 엄마를 보는 제 마음도 고통스러웠죠. 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돌이켜보면 하루빨리 성인이 되어 엄마를 도와드려야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나중에 커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절대로 주식하는 남자는 만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왜 확실하지도 않은 확률에 그 큰 돈과 인생을 거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전 엄마를 고생시키기만 하는 아버지를 정말 미워했어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할 때쯤에 제가 남자를 보는 기준은 아버지와 완벽히 반대인 사람이었어요. 외모도 성격도 취향도 모두 다른 사람이요. 그리고 아빠처럼 불안정한 사기업에 다니지 않기 위해 저는 공무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합격을 했어요. 제 모든 인생이 거의 아빠를 부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나 다름없었죠. 다행히도 제 성향에 안정적인 직장은 잘 맞았고 적은 월급이지만 집안의 보탬이 될 수 있어 행복했어요. 경제적으로 독립을 한 뒤엔 집을 나와 직장 근처 하숙방을 구해 지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공부를 마쳤으니 더 이상 서울에서 지내실 이유를 못 느끼신 부모님께서 집을 정리해 지방으로 내려가셨거든요. 부모님 품을 떠나 혼자 사는 게 두렵긴 했지만 처음으로 간 하숙방 주인 부부께서는 너무나 친절하셨어요. 제가 살던 동네가 근처에 대학교가 있어서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숙을 했는데 다들 친아들, 친딸처럼 아껴주셨거든요. 주인 아주머니는 젊은 애들이 부모 품을 떠나니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긴다며 전날 저녁 신청을 하면 저녁도 함께 챙겨주시곤 했어요. 덕분에 집 나오면 먹기 힘들다는 집밥도 꼬박꼬박 잘 챙겨 먹을 수 있었죠. 아주머니는 너무 감사하게도 식사비도 따로 받지 않으셨어요. 한 푼 한 푼 귀한 시절 너무나 큰 은혜였죠. 매일같이 공짜라 얻어먹기 부담스러워 먹고 나면 항상 집안일을 함께 도와드렸어요. 그래서인지 아주머니 아저씨께서 저를 유독 예뻐하셨던 것 같아요. 아유, 우리 큰아들이 꼭 이렇게 예의도 바르고 참한 며느리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부터 매일같이 하시던 농담에
진심이 느껴질 정도로요. 하숙집에는 주인집 아들들도 같이 살았는데 첫째 아들은 저보다 2살 연상이었어요. 아주머니께서 또래니까 친하게 지내라고 하셨지만 무뚝뚝한 인상 때문에 처음에는 친해지기가 어려웠어요. 오히려 저보다 1살 어린 둘째 아들이 성격이 수더분해서 저랑 더 친했는데 아무래도 그 시절에는 여자가 연상이고 남자가 연하인 커플은 잘 없었다 보니 자연스레 아주머니 아저씨께서 저를 첫째 아들과 잘 되길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방에 등이 나간 거예요. 혼자 해보려고 용을 써도 안 되어서 아저씨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했는데 2분 다 외출을 하신 건지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날은 퇴근하고 공부를 좀 하려고 했는데 불이 안 들어오니 이만저만 난처한 게 아니었어요. 그나마 편한 작은 아들에게라도 부탁하고 싶어 찾는데 작은 아들도 외출하고 없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거실에 책을 들고 나와서 읽고 있는데 큰아들이 귀가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 말을 섞은 적이 잘 없어서 어색하게 눈인사를 했는데 제 옆쪽 소파에 와서 앉더라고요. 책을 보고 있는 제 모습을 빤히 쳐다보는 것 같아 살짝 긴장했는데 제게 처음으로 말을 걸더군요. 왜 안 들어가고 여기 있어요? 아, 공부를 좀 해야 하는데 방에 불이 나가서. 아, 다시 침묵이 찾아왔어요. 그래도 주인집 아들이니까 혹시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라도 볼까 고민이 되었지만 그러기엔 너무 안 친하기도 했고 막상 부탁을 거절하지 않아도 어색할 것 같아서 꾹 참고 있었어요. 저녁 시간만 좀 버티고 들어가서 자면 내일 부탁을 드려도 됐으니까요. 그런데 한참 침묵하고 있던 주인집 큰아들이 제가 도와드릴까요? 하고 말을 거는 거예요. 네? 집에 미리 사둔 등이 있어서 교체하는데 얼마 안 걸릴 것 같은데. 도와주시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 들고 왔던 가방을 옆에 툭 벗어 내려놓고 어딘가로 향하는 뒷모습을 보는데 그제서야 뭔가 그 사람이 제대로 보이는 듯한 기분이 들더군요. 마주칠 일이 있어도 대충 인사만 하고 각자 방에 들어가거나 밥만 후딱 먹고 들어가서 잘 몰랐는데 어딘가 듬직해 보이는 구석이 있어 보였어요. 창고에서 새 등을 꺼내온 그 사람이 먼저 가라는 듯 손짓을 하더라고요. 얼떨결에 책을 챙겨서 제 방으로 걸어가는데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낯선 남자를 제 공간에 들이는데 이래도 되나 싶으면서도 주인집 아들이 자기 집 등 갈아주는데 뭐가 이상한가 싶기도 하고 마음이 혼란스럽더라고요. 됐다. 감사합니다. 왜 얘기 안 했어요? 네? 등 나간 거요. 제가 묻기 전까진 얘기 안 하시길래. 아, 괜히 번거롭게 하는 것 같아서요. 제가 불편하세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갑작스러운 질문에 제가 당황하자 남자가 낮게 웃었어요. 농담이에요. 다음부터는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참지 말고. 네, 감사합니다. 제대로 이야기해보는 건 처음인데 어쩐지 호감이 가더라고요. 그때부터였어요. 자꾸 그 사람에게 눈길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음 날부터는 주인집 부부께서 늘 하던 며느리 농담에 괜히 혼자 얼굴이 화끈거리고 당황스럽더라고요. 평소라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을 텐데 저도 모르게 관심이 생겨버렸는지 자꾸 움찔하게 되더라고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내내 무관심한 듯한 태도를 보이던 그 사람은 제가 알아채기 어려울 만큼 천천히 다가와줬어요. 그날 이후로 오며 가며 몇 마디씩 주고받으면서 예전보다 가까워진 우리는 밖에서 만나기 시작했어요. 대화를 하며 알아가다 보니 이 사람은 저희 아빠와는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다정하고 말수가 많은 저희 아빠와는 달리 말수는 적지만 묵묵히 저를 배려해 주었고 차가워 보이지만 따뜻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마음이 설레었죠. 은행이라는 비교적인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한탕주의 같은 생각을 경계하는 근면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혹시나 해서 주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니 질색팔색하는 점도 마음에 들었어요. 가치관이 비슷한 저희는 금방 사랑에 빠졌어요. 알면 알수록 좋은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집주인 부부의 눈치가 보여 두 분의 눈을 피하며 밖에서 만났는데 사는 집이 같으니 반경이 좁아 어쩔 수 없이 들키게 되더군요. 주말에 최대한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공원으로 가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있는데 주인집 아주머니께서 친구들과 나들이를 나오셨다가 저희와 딱 마주친 거예요. 어머, 얘 나연이랑 승호 아니야? 너희가 왜 여기에? 그 손은 뭐니? 아주머니. 너무 당황스러워 승호 씨의 손을 확 놓으려고 하는데 승호 씨가 그 손을 놓지 않고 더 꽉 잡았어요. 엄마, 저 나연이랑 만나요. 뭐? 앞으로도 계속 한 집에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두 분을 보라고. 저는 앞으로 펼쳐질 상황이 너무 두렵고 혼란스러웠어요. 비록 두 분께서 항상 저를 며느리 삼고 싶다고 농담하시기는 했지만 농담을 하는 것과 진짜 하숙생이 내 아들과 눈을 맞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요. 저도 모르게 눈을 한번 질끈 감고 뜨니 아주머니의 흔들리는 동공과 눈이 마주쳤어요. 죄송해요, 아주머니. 사실 따지고 보면 죄송할 일은 아니지만 그 상황에선 어쩐지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를 참 잘 챙겨주셨는데 아주머니 입장에선 제가 아들을 홀렸다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요. 살짝 사색이 되었던 아주머니의 얼굴이 천천히 환해졌어요. 뭐야? 장난치는 게 아니고 정말 둘이 만나는 거야? 그렇다니까요.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네가 웬일로 내 말을 다 듣니? 엄마 말을 들은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멋쩍게 웃는 승우 씨의 얼굴을 보며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알고 보니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해주는 대로 받기만 하는 다른 하숙생들과는 달리 항상 감사함을 표현하고 뭐라도 도우려고 하는 저를 굉장히 좋게 생각하셨더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 중에 저런 애가 없다며 제 앞에서 며느리 농담을 치면서 승우 씨에게는 뒤에서 잘해보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셨나 봐요. 승우 씨는 처음에는 부모님의 호들갑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자꾸만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으니 없던 관심도 생기는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랑 대화해보니 잘 맞아서 만나게 된 후로 부모님께 얼른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최대한 같이 숨겨준 거였어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교제 사실을 승우 씨 부모님께 오픈을 하고 정식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연애할 때 가장 중요한 성격과 가치관이 잘 맞고 승우 씨가 워낙 제가 꿈꿔오던 이상형이다 보니 저희는 장기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예비 시부모님이나 다름없던 승우 씨 부모님께서도 20대 중반부터 저를 좋게 봐오셨으니 시집살이 걱정도 전혀 없었죠. 승우 씨에겐 형제도 작은 아들인 승현이 한 명뿐이었는데 승현이는 승우 씨랑 만나기 이전부터 편하게 지내왔던 사이라 말할 것도 없었어요.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이라 그런지 정말로 제 가족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부모님께서도 예전부터 집주인 부부께서 잘해주신다고 입이 마르도록 이야기한 터라 제가 인자한 분들께 시집간다는 사실에 안심하며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아무런 방해물도 없이 무사히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결혼 후 2년 정도는 정말이지 거짓말이라 느껴질 정도로 아무런 시련도 없이 행복하기만 해서 정말 결혼하길 잘했다. 그때 그 하숙집에서 살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며 행복의 겨운 날들을 보냈어요. 남편은 변함없이 잘해줬고 시부모님도 여전히 절 예뻐하셨고 이제는 제게 도련님이 된 승현이 역시 도련님이라는 불편한 호칭을 시부모님 안 보시는 곳에서는 빼고 편하게 이름을 부를 정도로 화목하게 잘 지냈죠. 그런데 그 행복은 어느 날 돌연 끝이 나버렸어요. 바로 도련님이 결혼하고 난 이후부터였어요. 저희 부부가 결혼을 준비하던 시기쯤부터 도련님이 연애를 시작하셨어요. 도련님과 4살 차이가 나는 어린 여자친구였어요.
저희 결혼식에도 와주고 2년 정도 사귄 뒤에는 두 사람 사이에도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죠. 저와 제 남편에게는 한없이 귀여운 막내 여동생 같은 느낌이라 특별히 교류가 없었어도 도련님과 잘 지낸다는 사실만으로도 예비 동서가 참 예뻐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련님이 저희 부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더군요. 혹시 부모님께 데리고 와서 인사하기 전에 먼저 내 여자친구 좀 어떤지 봐주시면 안 될까요? 특히나 형수님이 제대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멀쩡한 형 놔두고 왜 형수한테 부탁이야, 서운하게. 그게 아니라 같은 여자끼리 보면 더 잘 볼 수 있다잖아. 아우, 저희가 하루 봐서 뭐 아나요. 그래도 2년이나 만나신 도련님이 절 아시겠지. 그래도 다르죠. 저도 형수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데 같은 부류면 형수님이 딱 알아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기분은 좋네. 당신도 들었지? 나 같은 아내랑 결혼하고 싶다는 거. 그러니까 나한테 잘 좀 해. 저 녀석이 형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네. 너 말 조심해라. 뭐 우리 아내만한 사람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동서를 처음 만나게 된 날이었어요. 고맙게도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저희 결혼식에 참석을 해줘서 그때 한번 보기야 했지만 그때는 저도 신랑도 워낙 정신이 없어서 얼굴도 제대로 못 익히고 지나갔거든요. 다시 제대로 만난 예비동서는 얼굴도 앳되고 곱게 자란 티가 나더라고요. 도련님 말에 따르면 100억대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를 소유한 유복한 집안 딸이라고 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만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귀티가 나고 밝은 인상에 첫눈에 마음에 쏙 들었어요. 물론 그전에도 도련님 연애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린 친구가 싹싹하고 야무지게 도련님을 챙겨주는 것 같아 한없이 좋게만 보였죠. 실제로 만나서도 예비동서는 저희에게도 참 예의가 발랐고 조금 쑥스러워하기는 해도 말도 곧잘하고 저희와 어울리기 위해 많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도련님 말대로 제 부류의 사람인지까지는 모르겠다 싶었지만 이만하면 도련님도 여자친구 하나는 잘 만났다 싶을 정도로 첫인상이 좋았어요. 저만의 생각인가 싶어 만남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한테도 물어봤어요. 여보, 예비동서 당신이 보기엔 어떨 것 같아? 난 뭐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던데 딱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 보여. 그래? 나는 그래도 예의 바르고 싹싹한 편인 것 같아서 좋아 보이던데. 이런 자리엔 누군들 못 그러겠어. 당장 눈앞에 우리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최대한 예의 차린 거겠지. 헤이, 왜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해. 살다 보면 이 정도 예의도 못 차리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서 그럭저럭 괜찮다고 한 거야. 사람은 한 번 본 걸로는 판단하기 힘드니까. 당신이랑 나처럼 서로한테 잘 보여야 할 필요 없는 자리에서 오랫동안 겪어봐야 실패할 확률이 적지. 나름대로 냉정한 남편의 판단에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제가 보기엔 괜찮아서 남편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남편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긴 해서 그땐 그러려니 하고 넘겼죠. 형수님 어떠셨어요, 제 여자친구? 제가 보기엔 너무 귀엽고 착해 보이던데요. 예의도 바르고. 저는 좋았어요. 도련님이 좋으면 된 거지 뭘 저한테 물어요. 두 사람이 지금까지 잘 만나고 있다는 게 그분이 괜찮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렇긴 한데 저희가 만난 기간은 2년이지만 집도 멀고 쉬는 날도 많이 안 겹쳐서 자주 보는 커플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다른 커플들에 비해 대화가 많이 부족한 편인 것 같기도 해서. 그래서 형수님 의견이 궁금했어요. 그래도 우리 중엔 도련님이 제일 자주 만났는데 도련님 보는 눈이 제일 정확하시죠. 혹여나 제가 헤어지라고 하면 헤어지시게요? 남들이 다 별로라고 해도 내 눈에 예쁘고 좋은 사람이면 그게 내 짝인 거예요. 누가 뭐래도 도련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요. 불안해하지 말고요. 도련님이 너무 저의 의견을 궁금해하시니까 혹시나 제 의견이 도련님의 선택에 너무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이 돼서 한 말이었는데 그 말을 들은 도련님의 표정이 약간 굳더라고요. 그 표정을 보니 내가 편한 사이라고 너무 과하게 잔소리했나? 아님 말 실수라도 했나? 속으로 온갖 걱정이 들었어요.
오해를 했다면 어떻게 풀어야 하나 싶어서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도련님이 차마 예상도 못한 의외의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형수님이 헤어지려면 헤어질 건데요. 정색을 하고 말하는데 저도 내심 너무 놀라는 바람에 순간 분위기가 살짝 싸해졌어요. 몇 초 뒤에 간신히 정신줄을 붙잡고 웃어 넘겼죠. 에이, 도련님도 참, 뭐 이런 농담을 해요. 그리고 제가 도련님 부모님도 아닌데 뭘 제 마음에 안 든다고 헤어지라 말아 하겠어요. 옛날 하숙생 시절부터 참 저를 잘 따르는 동생이라 생각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제 의견을 신뢰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살짝 의아해서 남편에게 이야기하자 남편이 엄청 웃더라고요. 걔가 이상하게 옛날부터 당신 말은 엄청 믿더라고. 부모님이 나랑 잘해보라고 하기 전부터 당신 사람이 괜찮은 것 같다고 나한테 계속 그랬었거든. 뭐? 그래? 그저 도련님과 친하게만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시부모님보다 먼저 저를 좋은 사람으로 봐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니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하긴 저도 도련님을 도련님이라기보다 친남동생처럼 생각하고 있으니 도련님도 저를 친누나처럼 생각한다 해도 이상할 게 없기는 했어요. 저를 그만큼 좋게 봐주고 신뢰해주는 만큼 아낌없이 애정을 쏟아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도련님과 예비동서를 한 번씩 만나 어색함을 풀었고 덕분에 조금 편안해진 분위기로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두 사람이 저희에게 따로 인사할 겸 식사를 하러 찾아왔어요. 여행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돈이 많이 들었을 텐데 양손 가득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더라고요. 아니, 선물이 끝도 없이 나오네. 어머님 아버님만 잘 챙겨드려도 충분한데 뭘 우리 선물까지 이렇게 많이 챙겨왔어. 미안하게. 섭섭하게 그게 무슨 소리세요, 형수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수님 선물인데 빵빵하게 챙겨와야죠. 역시 도련님밖에 없네. 도련님이 우리 남편보다 낫다. 농담을 하자 남편도 도련님을 쥐어박는 신용을 하며 유쾌하게 웃었죠. 이 자식이 지영보다 형수를 더 챙기네. 동서도 장난스럽게 떨떠름한 얼굴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형님 말이라면 어찌나 철석같이 믿는지. 이러다 형님 말이 법이라고 할 사람이에요. 농담처럼 지나가듯 한 말이었지만 살짝 걱정이 들더라고요. 도련님이 저를 잘 따르는 건 좋은 일이었지만 동서가 저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잘 알고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저도 결혼한 입장이라 그런지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썩 기분이 좋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부터 들었거든요. 그래도 가볍게 한 이야기니까 괜찮겠지 싶어서 서둘러 그 얘긴 끝내고 다른 주제로 넘어갔어요. 동서는 결혼 전까지만 해도 묻는 말에만 대답을 잘 해주고 주도적으로 대화를 한 적은 별로 없었는데 저희가 한결 편안해졌는지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아주버님 이야기야. 워낙 이 사람한테 많이 들었지만 형님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지 못해서요. 시부모님께서도 형님을 너무 좋아하시고 이 사람도 하도 잘 따르니까 형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가고 싶어요. 술이 좀 들어가고 네 사람 다 알딸딸한 느낌이 들 때쯤 동서가 진솔하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그때는 잠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시부모님도 도련님도 다 잘 지냈는데 동서하고만 조금 어색하니까 이번 기회에 동서와 더 친해지면 되겠다고. 그래서 술도 들어간 김에 제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어요. 어렸을 때 불우했던 제 가정 환경 이야기를요. 동서는 묵묵히 들어주었는데 궁금했던 사람치고는 생각보다 반응이 좀 없어서 살짝 민망해지더라고요. 남편은 도련님에게도 제 개인적인 가정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던 모양인지 도련님이 오히려 그 말에 반응을 했어요. 그러셨구나. 저는 형수님이 너무 밝고 건강하셔서 그렇게 고생하신 줄 몰랐어요. 저보다는 저희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셨죠. 식구들 먹여 살려보겠다고 안 해보신 일이 없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를 오랫동안 하셔서 예뻤던 손이 다 망가지셨어요. 아직도 그 손을 보며 마음이 좀 아파요. 그래서 전 꼭 아빠랑은 반대인 사람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고요. 그게 형이에요? 그렇죠. 좀 낯간지럽긴 하지만 저희 아빠랑은 성격도 취향도 완전히 반대라서 끌렸거든요.
그랬구나. 저도 형이랑 비슷해서 형수랑 잘 맞았나 봐요.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아니, 저도 결혼했으니까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옛날에 형수님 저희 집 하숙생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 반했었거든요.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뭐 그때야 너무 어리기도 했고 형이랑 잘 되실 건 꿈에도 상상 못했으니까요. 살짝 추기가 돌기도 했고 도련님의 의도를 한 번에 파악하기가 힘들어 사고가 정지됐어요. 자기가 무슨 말을 뱉고 있는 줄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웃는 도련님의 얼굴을 보니 술이 확 깨더라고요. 반사적으로 동서의 눈치를 살폈는데 역시나 싸늘하게 식어있더라고요. 가뜩이나 평소에 절 잘 따르는 것만으로도 심기가 편하지만은 않았을 텐데 저런 소리까지 듣고 동서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겠죠. 야, 이 자식 많이 취했네. 재수씨, 이 녀석 데리고 집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대리기사 부르긴 할 건데. 네, 어떻게든 가야죠. 이 분위기에 여기서 자고 갈 순 없잖아요. 남편을 대하는 동서의 태도가 사뭇 달라진 것 같았지만 그날은 기분이 나쁠 테니 동서가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그런 걸 거라 생각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그날을 기점으로 동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동서, 마트까지 얼마 걸리지도 않는데 꼭 택시를 타야겠어? 짐이 많은 것도 아닌데 천천히 걸어갔다 오자 우리. 형님, 그 거리를 꼭 걸어갔다 와야겠어요? 걸어서 15분이면 오며 가며 30분이에요. 명절이라 정신도 없는데 길바닥에서 시간 버리실 거예요? 설마 택시비 아까워서 이러세요? 뭐라고? 그게 아니라 택시를 안 타도 되는 거리인데 타자고 하니까 그렇지. 올 때야 짐이 많아지면 탈 수도 있다지만 갈 때는 그렇지도 않잖아. 됐어요, 형님. 참 절약정신 지극하시네요. 택시 타기 싫으면 관두세요. 저라도 혼자 타고 갈 테니까 마트에서 봐요. 뭐? 아니, 동서. 굳이 따지면 어머님 댁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마트에 택시를 타고 다녀오자는 제안이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동서는 전에 제 가정 형편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자꾸만 제게 궁핍하게 굴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만 했다 하면 돈 아까워서 그러냐, 돈이 없어서 그러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버리니까 저도 미치겠더라고요. 동서, 제사 음식들 명절이라고 재료값이 많이 올랐는데 마늘 같은 건 할인 들어간 걸로 사자. 형님, 지금 설마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을 이런 신선하지도 않은 마늘로 요리해서 올리자는 거예요? 아니, 이건 메인도 아니고 요리할 때 쓰이는 재료잖아. 그리고 이게 못 먹을 걸 싸게 파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다 사 먹는 건데 뭐가 문제야. 아, 됐어요. 거지도 아니고 무슨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까지 싼 걸로 퉁치려고 하세요. 어머님, 아버님은 형님 이러시는 건 알고 형님 내뻐하시는 거세요? 처음 한두 번은 동서가 그날 일로 받은 상처를 감당 못해서 저에게 푸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버려 뒀어요. 그날도 도련님과 크게 부부싸움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서의 심술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하루는 제가 주식 관련 뉴스를 보고 있었거든요. 웬일로 동서가 제 옆에 와서 앉길래 이제 마음이 좀 풀렸나 해서 말을 걸어보려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시비를 걸더라고요. 형님, 설마 주식 하시려는 건 아니죠? 주식은 무슨 주식? 비웃는 듯한 말투에 기분이 확 상했어요.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바탕에 깔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긴 그렇게 주식하는 사람들 혐오하고 한심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주식을 하실 리가 없죠. 저는 혹시나 해서 한다고 하시면 말려드리려고 물어봤어요. 형님도 잘못되시면 안 되잖아요? 와, 그때는 정말 욕이 튀어나올 것 같은 걸 간신히 참았어요. 동서, 언제까지 이럴 거야? 동서가 나한테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 이제 결혼했으니 나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다 끝났다 이거니?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저는 형님 걱정돼서 하는 말이잖아요. 가족끼리 이 정도 걱정도 못해요? 동서가 날 걱정해서 하는 소리라고? 동서 우리 집안 사정도 다 알면서 사람이 믿고 얘기해준 속 얘기를 약점 잡아 비아냥대면 돼? 동서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네? 수준이요? 형님, 수준으로 따지면 제가 더 형님한테 실망했거든요. 남편이 하도 따르길래 뭐 얼마나 대단한 집 자제길래 그러나 했는데 세상에 주식으로 집안 다 말아먹은 한량이랑 식당 아줌마 밑에서 자랐을 줄이야. 저도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틈만 나면 쪼잔하게 돈 아끼려고 혈안이 돼가지고는. 이래서 부모님이 그러셨나? 서민들이랑 어울리지 말라고. 남편 집안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부동산 부자여서 서민들이라곤 했지만 결국 저 하나를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시부모님조차도 저나 저희 집 형편만으로 모욕한 적 없는데 이런 수모를 동서한테 당하니 미칠 것 같더라고요. 서민들? 그러는 동서는 뭐 얼마나 부자길래 그래? 부자면서 왜 그렇게 돈은 안 써? 효도는 왜 반반이야? 돈 많은 거 자랑만 하지 말고 그럼 증명 좀 해봐. 부자들은 돈 얼마나 잘 쓰나 한번 보게. 어머, 제가 왜요? 형님 그렇게 안 봤는데 거지 근성도 있으신가 보다. 잘 사는 사람한테 당연하게 돈 내라고? 행패 부리지 마시고 돈 필요하면 일해서 정정당당하게 버세요. 공무원 하면서 돈 벌어먹고 살기 힘들죠? 뭐라고? 공무원은 가뜩이나 경업도 안 돼서 어째요? 제가 일자리라도 좀 드려요? 아, 아까 저희 밥 먹고 쌓인 설거지 있는데 그거라도 좀 하실래요? 식당 아줌마 딸이니까 설거지 하나는 잘하겠다. 일단 형님이니까 좀 많이 쳐드릴게요. 10만 원이면 충분할라나? 동서가 선을 넘는 순간 제 이성의 끈도 같이 끊어졌어요. 눈이 돌아버린 저는 동서를 밀어버렸어요. 야, 네가 뭔데 우리 부모님을 조롱하고 모욕해? 아, 누가 못 배운 집 딸 아니랄까봐 다짜고짜 폭력은? 결국 저희는 육탄전까지 벌이며 싸웠어요. 남편과 도련님이 뒤늦게 달려와 저희 두 사람을 떼어놓았어요. 시부모님은 앞에 잠깐 나가셔서 이렇게 추한 꼴이라도 못 보셔서 다행이었어요. 그날 저희 친정에도 들리기로 한 날이어서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펑펑 울었어요. 나름대로 마음을 연다고 동서에게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줬던 건데 그걸로 제 가슴에 칼을 꽂으니 한이 맺히더라고요. 내가 미쳤지. 얼마나 봤다고 그런 속 깊은 얘기를 해서 제 무덤을 팠나 싶었어요. 게다가 도련님이 말실수를 한 건 도련님 실수지 제 실수가 아닌데 왜 저를 이렇게 미워하고 쉬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목 놓아 울자 남편이 안쓰럽다는 듯 토닥여 주었죠. 여보, 곧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배워야 하는데 이렇게 울면 어떡해. 코도 너무 빨갛고 눈도 다 퉁퉁 부었다. 내가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해. 남편이 열심히 위로해 주었지만 역효과였어요. 받아주니 더 서럽더라고요. 그렇게 가는 길 내내 울어제끼다가 친정집에 도착했어요. 버선발로 마중 나오시던 부모님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기겁을 하셨어요. 세상에 나연아, 너 얼굴이 왜 이러니?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긴 울었어? 너 설마 시댁에서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아니야 그런 거. 근데 왜? 오서방, 얘가 왜 이래?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뜻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대답을 재촉하는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남편이 부모님께서 들으셨을 때 불편하지 않으실 정도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아버지가 갑자기 남편을 데리고 자리를 뜨시더라고요. 저는 설마 남편에게 뭐라 하는 건 아니겠지 싶어서 따라가려는데 엄마가 막았어요. 엄마, 남편은 잘못 없어요. 우리도 알지 그럼. 오서방이 우리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저 사람은 그런 생각할 사람도 아니고. 근데 아빠는 왜 저래요? 괜히 사람 긴장되게. 아빠도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그때 뭔가 모를 기시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부모님을 자주 뵙지 못해서 생각 못해본 부분이었는데 지방에 내려온 이후로 두 분이 부쩍 사이가 좋아지고 신뢰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때는 한순간의 느낌이라 뭐지 하고 지나갔는데 그로부터 몇 년 뒤 제 촉이 맞았다는 게 증명됐어요. 형님,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네? 어느 날 갑자기 동서가 술에 취해 찾아왔더라고요. 저는 동서와 육탄전을 벌인 이후로는 연락처를 차단하고 직접적인 연락을 주고받지 않고 있었어요. 가족 행사가 있으면 남편과 도련님이 서로 연락을 해서 소통을 했죠. 그런데 동서가 그런 식으로 찾아와 버리니 저와 남편 모두 깜짝 놀랐어요. 동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연락 한 통 없이 이 늦은 시간에? 형님께서 절 타단하셔서 연락을 아무리 해도 받지를 않으시니까.
동서랑 술 한 번 잘못 먹었다가 일이 이 지경까지 와버린 것 같아서 동서의 술 취한 모습을 또 보는 게 기분이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가뜩이나 상처받은 입장에 동서랑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왜 왔는데? 무슨 일 있어? 형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네?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예전에 제가 형님 못 살게 군 거요. 일부러 그런 거 맞아요. 남편이 형님 말만 따르길래 질투했는데 형님 예전에 좋아했다는 말을 듣고 꼭지가 돌아서 괜히 형님 무시하고 화풀이 해야 속이 시원했어요. 잘못했어요, 형님. 네? 동서가 비틀거리더니 제 앞에서 무릎을 팍 꿇었어요. 저는 놀라서 동서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동서가 고개까지 푹 숙이고 일어날 생각을 안 하더군요. 동서, 많이 취했어. 나중에 정신 들면 다시 와. 나 이 상태로 얘기하기 싫어. 형님, 살려주세요. 네? 응? 저희 아빠, 저희 집 좀 살려주세요. 네?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동서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 살려드려? 무슨 일 있으셔? 아프신 거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늘어놓는 동서를 흔들어 대답을 재촉하자 동서의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형님 아버님께서 저희 회사를 사버리셨어요. 뭐? 우리 아빠가? 무슨 돈이 있다고 대체 무슨 소리야 동서. 아버님께서 저희 회사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사들여서 저희 아버지를 해임하려고 하세요. 살려주세요 형님. 저희 아빠 회사에 들인 공이 얼만 줄 아세요? 제발 아버님 좀 설득해 주세요. 네?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제발. 동서의 입에서 쏟아지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에 저는 잠시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알고 보니 아빠께서는 동서가 저를 무시했다는 말을 듣고 동서의 회사에 대해 조사하고 천천히 주식을 사들이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몰랐던 사실은 아빠께서 그렇게 열심히 파던 주식을 조금씩 성공시켜서 놀라울 정도로 형편이 훨씬 나아졌다는 점이었죠. 전업으로 하셔도 생활비 버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프로가 되셨다는 말에 저는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나름대로 한 우물만 팠다면 한 우물만 파신 건데 그게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거든요. 어쩐지 항상 아빠를 한심하게만 생각했던 게 죄송스러워지더라고요. 동서, 그렇게 운다고 그게 해결이 돼? 회사 일이 떼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와서 왜 이래? 자기네 회사가 100억대 매출이라며 사람 무시할 땐 언제고 손바닥 뒤집듯 자기가 불리해지니 무릎부터 꿇는 모습이 참 추하더라고요. 마음껏 비웃는 표정을 숨기지 않으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동서는 급한 마음에 자존심도 없는지 계속 이 말을 땅에 박고는 빌었어요. 형님, 그래도 그동안의 정이 있잖아요. 앞으로 제가 정말 잘할게요. 그동안 상처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형님 부모님을 잘 몰라서 그랬어요. 미안해 동서. 그건 우리보다도 더 어른인 분들의 사정이잖아. 동서네 회사에 딸린 인원이 얼만데 그걸 우리 사이에 화해하는 걸로 퉁쳐서 무능한 대표이사를 회사에 그대로 두면 쓰겠어? 해임이 되더라도 그건 동서네 아버님 역량이지. 형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너무한 건 동서지. 한량의 식당 아줌마라고 무시하던 사람들한테 뒤통수 맞아보니 어때? 많이 쓰라리지? 그러니까 동서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 이제는 동서네 아버님이 더 한량처럼 사시겠어? 부자는 만행해도 3년 간다던데 그 3년 동안 잘 즐겨봐. 질척이는 동서를 억지로 일으켜 문 밖으로 쫓아내고 문을 잠가버렸어요. 문 앞에서 이년저년하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더니 얼마 뒤 확인해보니 가구 없더라고요. 동서가 돌아간 걸 확인한 뒤 그 길로 저는 아빠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빠는 마치 전화가 올 줄 알았다는 듯 태연히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 목소리를 들으니 괜히 웃음이 났어요. 딸, 무슨 일이야? 아빠가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아빠, 내 복수해준 거예요. 방금 남편한테 듣고 알았잖아. 당연하지. 난 네가 우리 집에 눈 띵띵 부어서 오던 날을 절대 못 잊는다. 시부모님도 아니고 어디 어린 게 맹랑하게 내 딸한테 기어올라? 그런 건방진 애들은 싹을 밟아줘야 돼. 그러니까 나 완전 그동안 당했던 거 다 갚아줬잖아. 고마워요 아빠.
백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더라. 근데 언제부터 그렇게 잘 풀린 거예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 꿈꾸는 줄 알았잖아. 진작 말해주지. 그럼 나도 조금은 응원했을 거 아니야. 네가 나 주식하는 거 너무 싫어하니까. 잘 돼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랬지. 이러다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말하기도 조심스러웠고. 그러게 원래 그런 말 하나도 믿음이 안 갔는데 이젠 좀 믿음이 갈 것 같네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호탕한 웃음소리에 어린 시절부터 묶여왔던 아빠에 대한 원망과 미움마저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언제나 가족은 뒷전이고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저를 항상 염려하고 많이 신경 쓰고 계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그 뒤로는 아빠와 좀 더 애틋해졌어요. 가족이 더 화목해진 것과는 별개로 한 우물을 오래 파서 결국엔 뭔가를 해내셨다는 게 존경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그토록 증오했던 아버지와 주식이 저를 지켜주는 순간이 오기도 하고 인생은 참 오래 살고 봐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미워 죽겠어도 가족은 가족인가 봐요. 여러분도 곁에 있는 가족에게 좀 더 따뜻한 말 한마디 어떨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곁에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